검찰과 사법부 문제 좀 먼저 다뤄봤고요. 조금 그 부분이 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그래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죠. 뭐 그들이 지어낸 말이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니까 그냥 노란봉투법이라고 좀 쓸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했는데 그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그 22대 노란봉투법이 21대 노란봉투법보다 더 강화돼가지고 네, 더 악화됐죠. 악화돼가지고 통과가 네.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면책하는 그 조항도 여전히 있으면서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 교섭에 응해야 되는 그런 조항도 이제 신설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노조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지금 또 있는데 그거를 또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어떤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그런 이제 그 법을 만들었다. 저는 이 법을 만들면서 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대통령 제의요건이 있으니까 통과되진 않을 거 이렇게 생각은 했겠죠. 예,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핵심 지지 기반이 노조다. 그런 생각으로 오로지 노조를 위한 법. 그게 뭐 다른 국민들이나 이런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삼권이 노동 삼권이 굉장히 그 강한 권리들이고 그 강한 권리와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안 지겠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게 과연 그 노조가 특권 계급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그 노조 결성해 가지고 투쟁하는 이런 분들이 뭐 현대자동차 노조라든지 무슨 어떤 조선소 노조라든지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인가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산업별 연맹 조직 금속노조나 금융은 거의 우리 사회에서 지금으로 하면 고액 연봉자들이 다수죠. 그렇죠. 1억 연봉이 평균적으로 되는. 그거는 정말 그 노동 삼권을 이분들은 악용하고 있다. 그게 과연 사회적인 동의나 합의를 과연 받을 수가 있는 거냐. 그거는 정말 뭐 30년대, 40년대 이야기예요. 그 저희 부모님도 뭐 그 노가다도 하시고 미싱도 돌리고 그러셨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맞아요. 40년 전에 정말 힘들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때 고생했던 분들은 정말 그 나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굉장히 큰 공이 있는 분들이고 모두로부터 존경받아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그 노조에 대한 노조원들의 그런 처우가 사회적 평균보다 낫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대우가 낫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최근에 그 생산직 그 모집을 하면서도 혹시 너무 많은 사람이 응모를 해서 이 응모 비율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사회적 분위기가 좀 저하될까 봐 공개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어떤 그 노동의 가치나 노동의 직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개선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삼권을 그런 권한과 책임의 비례도 안 맞게 이걸 개정을 한다. 이게 이 사회를 그 정근대로 퇴행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새로운 특권 계급을 창출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앞서고 있는 이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은 뭐 이런 사실을 자기들이 모를까? 근데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뭐 노조는 우리 편이니까 그거 하나요. 내가 볼 때 노조는 우리 편이고 그냥 노조에 나중에 지방선거 때도 표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로지 집중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저는 그건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이 있으시잖아요. 그 거부권을 정말 아끼지 말고 행사를 해야 된다. 어차피 그 민주당도 그냥 거부권이 행사될 걸 알고 만들고 있어요, 법을.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무슨 권위적이다,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마타도, 그거는 그냥 국민들께서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마타도라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 여지없이 또 행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예. 자, 경제 6단체들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격분을 해서 발표를 했죠. 불법 파업 조장하는 거냐? 결국 산업 현장 지금 무수기 쓰기로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산업 현장이 얼마나 부서질 거냐 이런 걸 우려를 많이 했죠. 또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외국의 투자를 지금 그렇게 노조들이 강성 노조들이 투쟁하는데 어떻게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냐? 외국인 투자에 들어오겠냐? 외국인 투자 있는 투자자도 도망가는 상황이다. 우리 산업 현장도 밖으로 도망가게 생겼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우려하는 격분의 입장을 6개 경제단체들이 어제 일제히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 뭐 한국무역협회, 뭐 한경협, 경청 이런 데 발표를 했는데 중견기업 협회인가 여기까지요. 그런데 참 이 대목을 보면서 좀 가소롭다는 생각도 드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이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친노동법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했어요. 뭐 이게 기업가들이나 소상공인한테 뭐 복장 터지라고 한번 하는 얘기입니까? 뭐 장난치고 희롱하는 얘기입니까? 이 박찬대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노란봉투법은 기업 협박법이자 기업 협박법, 기업 파괴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직이 뭔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회계사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뭐 차라리 노동운동 하시다가 그 민주당 또 이제 노동운동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어느 정도 쿼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이 이런 말 한다 그러면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아무래도 그 노조 쪽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찾아보니까 경영학과 나오고 회계사 출신이에요. 기업들의 회계 재무 상태를 관리해주는. 예, 이분이야말로 그 과거에 친기업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왜냐하면 회계사 선임은 경영자 쪽에서 하는 거지 노조 쪽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친기업 쪽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이게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업협박법과 기업파괴법을 뭐 친시장법, 친기업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서 이런 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그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면서 노조를 보호하는 이런 류의 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으면 외국 기업이 뭐 자기 나라도 그러고 다른 나라 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그러는 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외국에 이런 법률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외국계 기업도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더 우리가 지금 하냐. 지금 경영자의 경영이라는 게 사실 노조가 노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해외에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 박찬대 원내대표라는 분은 본인이 공인회계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자, 뭐 대화 안 하고 소통 안 한다 그러는데 자기가 잘 알면서도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이 원내대표하고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그냥 싸우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뭐 이분이야 당을 이끌어야 하는 차원에서 뭐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고 팩트도 아니고 외국 기업도 빠져나가고 지금 있는 국내 기업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좀 노조가 센 나라인데 프랑스도 그런 노조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업들이 빠져나가니까 기업들이 들어오질 않고 그래서 자기들도 어떻게든 그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계속 지금 민주당한테 지금 뭐 정권 맡겨져 있지 않고 야당이지만 어쨌든 민주당 스스로가 자기들이 정권을 맡을 그런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노란봉투법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얻을까요? 귀족노조, 강성노조, 특히나 대기업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 기득권 노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노총이 가장 이득을 많이 얻겠죠.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통과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어쨌든 노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것도 강성노조를 기반으로 민노총이 가장 큰 혜택을 보리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재명의 정치적 생법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간에 뭐 탄핵을 주도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도할 때 사실 민주노총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했잖아요. 윤석열 탄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차곡차곡 현실로 다가와서 올 지금 10월부터 내년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치적 생명의 운명이 지금 판가름이 나는 그 상황에서 사실은 민노총에 나 좀 살려달라 이런 것에 대한 절박한 매달리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그거는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국민들께서 이러면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는 국민들께서 이제 그런 노란봉투법이면 그게 뭐지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다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상향된 노조의 그런 입장도 다 알고, 그리고 이제 노조가 더 기족화돼 가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뭐 그게 복지나 처우나 월급에 관한 급여에 관한 부분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오로지 노조 바라기를 한다라는 게 결국 일반 국민은 포기하는 건데, 그러면 노조 바라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이익은 뭐냐?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그 민주노총이 집단적인 힘이잖아요. 네. 동원될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이제 그 광장에서 시위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뭐 저는 이제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광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세력, 그 세력으로서 노조 세력을 주목하고 있고, 그런 노조 세력들이 어떤 그 노조 세력들한테 공약미 300석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런 공약미를 제공을 해주고, 그래 우리만큼 이렇게 당신들 생각하는 당이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게 생길 때 움직여달라. 저는 이런 이제 부정한 청탁이다. 아, 부정한 청탁이다. 사실은 그 안에. 이분이 부정한 청탁으로 많이 걸려 있잖아요. 예. 근데 또 부정한 청탁을 지금 노조한테 하고 있다. 재판 거래도 하는 판에 지금 그런 정도는 우습게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했다가 바로 접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접었냐면 예.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대요. 아, 저 이재용 삼성전자의 뚝심 그걸 이번에 보여줬죠. 예,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파업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직원들이 월급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쉬고 무노동 무임금을 받으니까 자기 손해가 너무 커지는 거야. 30-40만 원씩 하루에 날라가니까. 아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근데 저는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그 노조가 과연 지금 MZ세대들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그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 예를 들어 뭐 탄핵에 대한 그런 동참, 이거를 과연 그 과거처럼 받을 거냐? 저는 미지수예요. 저는 미지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신속한 재판이, 이분은 제일 두려운 분이잖아요.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신속한 재판이에요. 모든 국민들은 다 신속한 재판을 원하지만 이분만큼 신속한 재판이 두렵고 밤에 잠이 안 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상황을 돌파하는 거는 탄핵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민주노총이나 노조 측에 그런 어떤 탄핵의 결정적인 방아쇠가 당겨지는 그 순간을 도와달라고 하는 헬프미 구조 요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종철님, 박종열님이군요. 박종열님, 악명 돋봤던 영국 노조를 또 시대에 따라 변했다. 그렇죠. 이용화님, 노조가 규격화를 넘어 이미 노조 황제화된 세상이다. 만양님, 당연 삼성 최고다. 예, 이렇게 주셨고요. 이재용 회장 판단이 옳았어요. 그렇죠. 이번에 무노조 삼성으로 가라. 근데 무노조는 이미 안 되고, 노조가 지금 4개나 지금 생겼어요. 그 중에는 물론 이제 전국 삼성 노조, 전국 노조, 전삼노가 생긴 것도 있고, 개별 분야별로 해서 노조가 생겼는데, 무노조는 이병철 회장의 그런 꿈, 무노조 무경영은 지금 없어졌고, 지금은 오히려 원칙적인 대응, 이재용 회장의 정말 노조에 관한 원칙과 뚝심 있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 때 올라온 거죠. 현대자동차가 매년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과거 뭐 현대자동차나 중공업 이런 분야에 매년 파업에 시달렸어요. 왜? 할 때마다 타결을 해주고 뒤에 나중에 사실은 파업했던 거 보상해주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삼성이 어떤 길로 갈지 한번 길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뚝심 있게 잘했다. 굉장히 응원을 합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이제 민주노총과 지금 노란봉투법, 이재명이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는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을 장관 후보자로 지금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좀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노총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하고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노동운동을 배신한 극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처리를 요구를 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비난을 했는데 대체 이 박홍배 같은 사람은 노동운동을 배신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극우가 뭔지 뭘 얘기하는지 좀 사실상 의아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김문수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하고 이 박홍배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지금 그 김문수 장관 내정자께서 지금 경산호위 위원장을 하셨잖아요. 2년간. 그러면서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만 하더라도 지난 2년간 파업 근로 손실 일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위한 친노동 정부였잖아요. 친노동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보다 파업 일수가 훨씬 줄었어요. 그게 이제 그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일 때의 업적이고 그리고 노조의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조에 국가에 이제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회계 공시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그 지출을 감사를 맡아야 되거나 공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그 피 같은 세금인데. 근데 그 회계 공시 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경산은 이 김문수 위원장이 그렇죠.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제안을 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강하게 추진해 가지고 그게 또 관철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노총이나 뭐 한국노총이나 이런 쪽에 뭐 강한 반발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김문수 그 내정자가 더 강한 사람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뭐 그 뚝심이야 뭐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맞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그 자기가 받는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받고 회계 보고를 해야 되는 거를 당연한 일을 관철시킨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당연한 일도 지난 정권에서는 관철을 못 시켜왔던 거고 그만큼 이제 큰 변화를 이끌어낸 분이 또 김문수 내정자다. 근데 김문수 내정자가 그러면 그 노조하고 그러면 싸우기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저번에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경산호위에서 탈퇴하고 그랬다. 김문수 지사 들어오고 나셔가지고 다시 복귀했어요. 한국노총 위원장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 정도로 그 노조를 상대로 들어줄 건 들어주고 또 그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그런 원칙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이라 가지고 이분이 정말 그 노동 쪽에서 이뤄낸 성과는 저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최고의 성과를 올린 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산호위 위원장은 이제 어찌 보면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집행기관은 아니고 그렇죠. 자문기관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설계도면을 그리는 데라면 그거를 실제로 그 설계도면으로 시공을 하고 그 마무리까지 결론을 내는 거는 노동부 그러니까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그 본인이 설계도면 그려놓은 거 이제 하반기에는 마무리하셔라. 이런 게 이제 대통령님의 취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재가 지금 들어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노동운동을 배신했다라 이게 이분은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분은 내가 좀 못 찾아봤는데 김문수 지사 저는 지사라는 표현을 이제 입이 붙어가지고 거의 워낙 오랫동안 지사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 지사님이
노동운동을 했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도 그 노동운동을 같이 하는 노조 출신이죠. 예,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그 뭐 형제 중에도 노동조합 활동했던 분이 있죠. 예, 그리고 뭐 고문도 받으시고 그 자사전 보면 그 고문 받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정말 참 이제 안타깝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향을 하게 되는 거는 그 동구권이 이제 몰락하는 걸 보고 90년대 전향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 사연도 굉장히 구구절절하고 이분이 얼마나 자신의 자아에 대한 그런 전향을 했을 때 자기가 그 전에 믿고 있던 모든 걸 부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 과정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인격을 살아온 인격을 부정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뭐 다시 태어난다 그래도 그 다시 태어나는 거 진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건데 자기의 인격이 그거를 이제 감내해 나가는 어려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전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당 주위에서도 민주당에 있다가 뭐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의 상당수는 저는 전향했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생각은 있는데 내가 민주당 활동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나하고 안 맞아. 민주당 니들이 그럴 줄 몰랐어. 그러니까 뭐 여기는 맞나? 이러고 정도의 기웃거림이지 전향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인격이 무너질 정도의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무슨 뷔페 식당에서 이번에는 뭐 팔보채 먹고 이번엔 볶음밥 먹고 그렇게 뜨는 게 이번에는 민주당 가가지고 뭐 하나 하고 이번에는 뭐 국민의힘 가서 뭐 하나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저기당 가서 뭐 하나 할까? 그거는 저는 전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인정도 안 하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 모든 어떤 생활의 기반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인격의 기반일 수도 있고 그런 인맥의 모든 기반일 수도 있는 걸 한순간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이 저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물어봤을 때 당신은 왜 전향했어요? 물어봤을 때 그 히스토리가 쭉 나와야 돼요. 자기를 설득해야 되니까. 내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나는 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를 내가 설득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3박 4일을 해도 저는 모자랄 거라고 보고 사실은 김문수 지사님한테 그 전향 과정을 물어보면 진짜 3박 4일 할 기세예요. 그래서 다음엔 안 물어봐야지 맨날 하다가 또 누가 또 딴 사람이 또 물어봐. 물어보면 또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데 그 정도로 이 전향이라는 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노동운동을 배신했다. 뭐 노동운동이라는 게 어떤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지금도 노동부 장관 돼가지고 아니 파업 일수가 왜 줄어요? 그거는 파업 안 하고 일하는 게 훨씬 더 노동자들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파업 일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노동 정책을 해오시는 분이고 한국노총 왜 돌아옵니까? 한국노총이 보니까 돌아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돌아온 거잖아요. 정말 노동자 그리고 진정으로 어찌 보면 노조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김문수 내정자다. 그리고 이런 분을 배신했다. 뭐 그거는 무슨 하여튼 뭐라고 하여튼 민주당에서 극우라고 하는 모든 극우 친일파는 그냥 딱지를 붙이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런 딱지가 붙는 사람이 우리 당 우파 진영에서 귀한 분들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문수 사실은 이제 후보자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70년대 노동운동을 했죠. 80년대에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사회운동했던 주류 운동권은 대부분 친북주의자, 김일성주의자가 많지만 70년대에 김문수 노동운동가들은 친북주의자, 김일성주의자는 아니고 사회주의적 성향은 있었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노동운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김문수 당시에 이제 노동운동가죠. 사실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근로자들은 늘 자본가의 지배 어떤 체제 내에서 소외되고
지배계급 사이에서 늘 착취당한다. 그래서 결국은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자본가 지배체제를 몰락시키면 결국은 그런 세계가 오기도 하고 자본주의가 영구적으로 해체됨으로써 근로사회자들이 굉장히 잘 사는 영광스러운 사회가 올 거다. 이렇게 꿈과 이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어떤 사회주의권의 몰락 위기를 보고 89년도 후반, 90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기를 보면서 김문수 노동우가 결정적으로 자기가 잘못 생각을 했다. 깨달은 겁니다.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걸 보면서 완전히 자신의 이론, 자신의 상상, 관념 이런 게 근본으로부터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게 80년대 중반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90년도 그걸 거치면서 사상적 전향, 정치적 전향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전향자이죠. 그냥 뭐 정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냥 이익에 의해서 이쪽 가고 저쪽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 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극단적인 사실은 산업 현장을 파괴하고 기업가들을 공격하는 이런 극단적인 노동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바꿔야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노동운동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노동운동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으로 김문수 위원장이 변화를 모색한 거죠. 예, 그 부분을 좀 함께 정리하면서 이 이슈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